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쿠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오늘 대만 시장도 사상 최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다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죠.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종목별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5월 16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법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시장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증권사들은 나름 이 금투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세청 홈택스엔 내년 시행 안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이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FTSE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선진 시장 아니죠?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시장은 신흥개발국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세제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 거래소 조금 낮춰주면, 그죠? 그렇지 않아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단기 매매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데 그네들은 거래세가 낮춰지면서 좋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습니까? 거래세 조금 낮춰주는 대가, 그걸 또 반대 금투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사모펀드는 49.5%의 세제에서 22%까지 낮춰집니다. 그러면 이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부자 감세인 거죠. 그러면 그 초부자 감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의 독박 과세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당국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 알리기 위한 밸류업 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 욕심을 전제로 해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한 이유가 뭡니까? 기분 나빠서 공매도 금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발본색원하고 그것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불법 공매도를 친 IB들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그것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식하고 좀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탈탈 털려도 몰랐다. 그죠? 방만한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그런데 처벌은 송반망입니다. 그죠? 북해커 조직이 법원 자료를 거기에 개인정보 부분들을 2년간 해킹하는데도 제대로 몰랐고 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이 2023년에 339만 건 엄청나죠. 이런 공공기관들의 이 해킹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간기관은 뭡니까? 이런 해킹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묻는데 이런 공공기관도 그에 대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는 선거의 해다라는 이야기를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전 세계 선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호주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브라질, 하다못해 우리나라 그리고 영국 대부분 지방 선거 부분에 있어서 이 야당, 그죠?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당선된 부분이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전쟁과 그리고 팬데믹 이 부분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심판이 있은 부분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왜 이 선거 얘기를 하느냐? 그죠? 마지막 히든 카드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또 요 며칠 전 그죠? 트럼프가 연설 도중에 30초 동안 아무 이야기 못하고
이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령화, 두 후보의 노령화와 그리고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월가 약세론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모건 스탠리하고 그리고 JP 모건 이쪽 부분에서 좀 약세론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보는 S&P 500 지수의 전망 부분 그걸 바꾼 부분 5월 20일 기준으로 다시 또 바꿨는데 대부분 5,600에서 5,200 요 정도인데 그죠? 요 뭡니까? 모건 스탠리가 내년 6월 말 목표치를 5,400 그 4,500에서 5,400으로 바꿨죠. 이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JP 모건이 이 4,200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4,200은 훨씬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상단이 5,60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P 지수는 어제 기준 5,300포인트입니다. 5,321포인트. 그러면 뭐예요? 28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여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항상 이런 전망치, 목표치 부분들은 뭐예요? 후행성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약세론자가 전망치를 상단으로 바꾼 부분이 단기 고점이냐 아니냐. 단기 고점일 때도 많거든요. 그런 이 휴먼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시장 관심이 온갖 집중되어 있죠. 사실 이 엔비디아는 2023년 기준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6% 증가를 하고 그리고 올해는 86.7% 그리고 내년에는 24.6%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 부분이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매출 컨센서스 이번에 발표될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매출이 245억 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할 것으로 또 EPS 역시 412% 증가할 것으로 이 목표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3개 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잘 나온 것과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옵션 부분에 이야기하기를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면 위로 8%, 아래로 8%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아니면 도, 그죠? 베팅하기에는 참 부담이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들을 주가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이게 엔비디아의 일봉입니다. 자, 사실 지난번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서프라이즈 했었던 갭 상승을 엄청나게 했었던 자리죠.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전 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조정을 거의 보이지 않는 전고점, 최고점 근처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해서 갭 상승을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일정 정도 반영을 했고 거기에 아까 매출로 보면 매출의 성장 부분이 다소 이후 이제 내년 부분으로 가면 정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AI 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성장률은 일정 정도 다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월봉은 천정이 어딘지 정말 무식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받쳐줬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놓인 주가인 것 또한 분명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조금 지나간 뉴스이긴 해도 제가 5월 8일 그죠? 이 석가탄신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방송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그죠?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전기차 뭐 대부분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인상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 관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 혜택은 결국 우리나라가 일정 정도 미국에 진출하는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급부로 중국이 미국과 EU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뭐 이 대형 배기량 엔진 장착 수입차를 일시적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어제 나온 부분이죠. 또 그리고 5월 19일 날 중국 상무부가 화학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재 이런 부분들을 대응, 이러한 미중 싸움, 이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한 그런 틈새 섹터 전략 부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EU가 세계 최초 AI 규제법을 최종 확정하면서 2026년 전면 시행한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앨런 미 재무장관이 EU의 대중관세 인상 동참 촉구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제가 지지난주 그죠? 박스피를 예상한다. 그죠? 아쉽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차트입니다. 그죠? 오늘 2720포인트 내에서 추세 부분은 상향인데 이 노란색 박스권 그죠? 2780포인트와 265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추세 움직임 속에서 지금 830포인트 내외에서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수만 보면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 FDA 승인 불발된 그죠? 그러면서 HLB 그룹주가 16일 날 17일 날 그죠? 무더기로 하한가를 맞추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뭐 이틀 동안 HLB는 하한가를 맞으면서 반토막이 났고, 그 외의 종목들은 하락이 좀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타격 시가총액 2위인 HLB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코스닥 시장의 또 지수를 가라앉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 사실 HLB의 자체 리보세난과 그리고 또 중국 항서제약 칼렐리주맙을 병용하는 간암 1차 치료제가 이 FDA로부터 승인 받지 못하고 보안 요구 사항을 받았는데, 요거는 사실 중국 관련해서 중국과 연계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중에 지금 미국이 바이오 쪽도 그죠? 보안, 안보 이 부분을 이슈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미국 생물보안법 여파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하튼 이런 흐름 부분들이 주가의 코스닥 지수를 짓누르는 형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종약학회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사실 몇몇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바이오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저는 바이오 섹터를 잘 매매를 안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옥과 석을 가릴 필요는 있지만, 그죠? 잘 모르는 부분은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죠. 자기가 아는 부분 내에서 투자하는 것 또한 주식시장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아까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뭐 여러분들께 전력기기와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LX 일렉트릭 보세요. 3월부터 날라갔죠. 그죠? 3월에 8만 원 하던 주식이 23만 원까지. 그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지난 분기, 지난 4, 4분기,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후에 주가가 반영되면서 2달 반, 3달 정도 상승을 했고, HD 현대일렉은 꾸준하게 실적이 좋으면서 작년 4월 4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랐죠. 그런데 이제 HD 현대일렉이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리밸런싱이 말일에 있죠. 이제 그 흐름이 끝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국면에 놓여 있다. 여하튼 이런 송배전망 부분들은 좀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주 전에 방송을 하면서 4월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4월 수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도 뭐 4월 달에 56.1% 증가를 했지만 반도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AI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속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HBM이나 그죠?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조정폭이 컸죠. 반면에 화장품은 그죠? 3월 달에 0.8% 증가를 했는데 4월 달에 26%, 그리고 자동차가 3월 달에 마이너스 5%였었는데 4월 달에 10% 증가. 오늘 현대차가 10% 날랐죠. 그죠?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소 관련, 친환경차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9%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적, 이런 부분들의 섹터 부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뭐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죠? 3월 말 요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 화장품 쪽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저희 회원님들은 요 3월 29일 날 11,900원 실리콘2를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올라왔어요. 그죠? 올해 들어 실리콘2가 그죠? 286%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거의 9%대 조정을 보이면서 단기 조정 시그널을 조금 보였는데, 이 기업이 왜 넘버원 뷰티 기업이냐, 화장품 기업이냐라고 보시면 500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를 200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를 하고 중국 수출 없이 해외 매출 비중이 93%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유통 사업 노하우 기반으로 K-브랜드 역직구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K-뷰티에서 K-푸드, K-팝, 그리고 K-스타일 이런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가 실리콘2만 상승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아모레퍼시픽도 급등을 했고, 오늘 조정을 받은 아이패밀리 SC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각 국가별 K뷰티 관심도 추이가 서방 국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시각,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긍정적이고 중소형 사 중심, ODM, OEM 업체 중심으로 꾸준히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이 그 핵심은 수출입니다. 결국은.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전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2012년대 후반 이 부분에 화장품이 한번 날랐을 때는 그때는 중국의 비중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중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 홍콩을 제외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2024년 4월 누적 기준 비중을 보게 되면 비중국향 비중이 68%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금 2위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이 2014년에 이탈리아나 영국, 일본을 제쳤고 2016년에 독일, 2020년에 미국을 뛰어넘어서 지금 시장 글로벌 점유율이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14%를 가지고 있는 이 중화권 시장 이 부분보다는 86% 시장의 이 비중국 쪽으로 저변을 확대해가는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14%를 차지하면서 약 100조 원의 시장이고 86% 여타 시장 부분은 680조 원의 시장이니까 그쪽 서방 국가 쪽으로 확산되는 이 흐름 부분에 편승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 경쟁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시면 세계 최고의 ODM사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품질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다가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다양하고 트렌디한 제품이 매우 넘쳐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을 가능케 했었던 게 치열한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 출시를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좋은 소구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의 매력이다. 미국이 전 세계 1위 시장입니다. 수입 비중이 11%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여러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매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냐? 2% 내외입니다. 그죠? 아직도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 그죠? 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일본의 수입 비중 역시 11% 내외인데 우리가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비중은 4% 정도. 그죠? 일본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이 상당히 연평균 30%로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이제 리스크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역시 저가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부터 갑자기 2023년 갑자기 이렇게 중국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나 동남아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 반대로 얘기하면 서방 국가 쪽으로 미국, 일본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수출 흐름을 양호하게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죠? 전력기기라든지 그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시장 지수가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더 월등한 종목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미국 시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힘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풍력 쪽 부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결국 이 풍력 산업도 여타 국가들은 그죠? 대부분 자국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죠? 지난해 4월 자국산 소재 부품 우대 조치를 폐지하는 바람에 이제 중국산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 엄청난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지금 박스권 장세 이 장세 흐름 부분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와 종목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